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폭신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은 그대로 두세요. 다만 마음속의 시계만 아주 천천히, 아주 멀리 뒤로 돌려보는 겁니다. 2020년대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에 내일 걱정은 모두 저 멀리 던져버리세요. 우리가 도착할 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의 심장부인 한양입니다. 자,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1545년 중종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인종이 즉위하던 그 어수선하고도 평화로운 봄날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코끝에는 매캐한 장작 타는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섞여 있고 저 멀리서는 누군가 빨래를 방망이질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마 당신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스마트폰도 없고 배달 음식도 없으며 무엇보다 길거리의 위생 상태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서 당신의 안내자가 되어드릴 테니 그저 이 졸음 쏟아지는 풍경 속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이런 유익하고 잠이 솔솔 오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나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조명을 낮추고 베개를 가장 편안한 높이로 맞춘 뒤 이불을 가슴팍까지 끌어올리세요. 이제 함께 오늘 밤의 여정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죠. 당신은 지금 한양의 건천동이라는 동네의 좁은 골목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서울 중구 인현동 근처죠. 이곳은 이름 그대로 마른 내, 즉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마르는 개천이 흐르던 곳입니다. 골목 양옆으로는 키낮은 초가집들과 가끔씩 보이는 기와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골목 끝에서 아이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네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아이들 무리 속에서 유독 눈빛이 매서운 한 아이가 보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순신입니다. 이순신, 우리가 훗날 성웅이라 부르게 될 그 남자의 8살 시절입니다. 당신은 골목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이 아이들의 전쟁놀이를 지켜봅니다. 보통 아이들의 놀이라고 하면 그저 서로 밀치고 장난치는 수준이겠지만 이 꼬마 순신의 놀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나무 막대기를 허리에 차고 동네 아이들을 몇 개의 소대로 나누어 진영을 짜고 있습니다. 너는 저 담벼락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신호를 주면 튀어나와라. 너희들은 개천 쪽을 방어해.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모습을 보며 실수할지도 모릅니다. 애들이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순신의 이 놀이는 진지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야사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어느 날 지위가 꽤 높은 고관대작이 가마를 타고 이 골목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양반의 가마가 지나가면 아이들은 보통 길을 비키고 엎드려야 했죠. 하지만 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길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가마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 아군이 작전을 수행 중이니 이 길로 지나갈 수 없소. 저쪽 골목으로 돌아가시오. 가마 안의 대감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 순신의 눈빛이 워낙 형형하고 태도가 당당하여 그 위세에 눌린 대감은 허허 웃으며 정말로 길을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장면을 보며 이 녀석 보통이 아니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소년의 당당함 뒤에는 엄격한 가정교육과 선비 가문의 자부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학술적인 논쟁점 하나를 짚고 넘어갈까요? 많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위인전에서 워낙 고난을 강조하다 보니 생긴 착각이죠. 하지만 사실 그의 집안인 덕수이 씨는 당대 알아주는 명문 문방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백록은 조광조와 가깝게 지냈던 정한파의 일원이었죠. 다만 기묘사화라는 피바람 속에 가문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면서 순신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 그는 가난한 집 아이라기보다는 몰락한 귀족 가문의 아이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배경은 어린 순신에게 묘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뼈저린 가난을 경험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선비의 도리와 가문의 명예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당신은 이제 순신의 뒤를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가 봅니다.
방 안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낮에는 골목을 호령하던 장수였지만 밤에는 촛불 아래서 공자 말씀과 맹자 말씀을 외워야 하는 모범생이었죠. 하지만 순신의 마음은 자꾸만 담장 너머로 향합니다. 당시 건천동에는 무관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훈련원 근처였기 때문이죠. 활 시위를 당기는 팽팽한 소리, 말을 타고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책상 앞에 앉아 졸음과 싸우며 천자문을 쓰고 있는 순신을 봅니다. 그의 붓끝은 정갈하지만 종이 구석에는 자기도 모르게 칼그림이나 화살 모양이 그려져 있네요. 이 시기에 순신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연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한 소년, 훗날 영의정이 되어 이순신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줄 서해 류성룡입니다. 당신은 두 소년이 개천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성룡은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책 읽기를 좋아했고 순신은 대범하고 실천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성룡은 훗날 징비록에서 어린 시절의 순신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순신은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고 용맹했다. 놀이를 할 때면 언제나 그가 대장이 되었고 누구도 그의 명을 거역하지 못했다. 당신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한양의 노후를 바라봅니다. 소년 순신은 이제 막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문관이 되어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부모님의 기대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무인의 본능 사이에서 고민하는 10살 남짓한 소년의 뒷모습. 그 소년이 훗날 거친 파도 위에서 수만 명의 적군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골목에서 딱지치기를 하던 동네 아이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 이제 순신의 어린 시절 한 조각을 가슴에 품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한양의 흙먼지 냄새가 서서히 걷히고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소년의 성장통이 느껴지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왜 붓을 꺾고 칼을 잡기로 결심했는지 그 운명적인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그대로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순신의 어린 날들이 당신의 꿈속에서 평화로운 골목길로 나타날 테니까요. 한양의 흙먼지 날리는 골목을 지나 이제 당신은 조금 더 성숙해진 청년 순신의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방 안에는 묵향이 가득합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고 촛불 하나의 의지에 두꺼운 경전을 읽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은 그의 어깨 너머로 책장을 들여다봅니다. 대학, 중용, 논어, 문방 가문의 자제로서 당연히 거쳐야 할 관문들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가락 끝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붓을 쥐어서 생긴 것 치고는 너무 단단하고 거친 활 시위를 당기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굳은 살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순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순신은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기에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죠.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가 글을 읽다가도 창밖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함성이나 말울음 소리에 얼마나 자주 고개를 들었는지 말이죠. 아마 당신이 그 곁에 있다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순신 씨.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라고 넌지시 조언을 건네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6세기 조선에서 가문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오늘날 직장을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1560년대 중반, 순신은 처가가 있는 전라도 보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인물을 만나죠. 바로 장인어른인 방진입니다. 방진은 보성 군수를 지낸 무관 출신으로 아들이 없었기에 사위인 순신을 무척 아꼈습니다. 여기서 기발한 야사 하나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밤 방진의 집에 도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방진은 화살을 쏘며 저항하려 했지만 화살이 떨어지고 말았죠. 이때 순신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는 대나무를 깎아 화살처럼 보이게 만든 뒤 그것을 화살통에 가득 채우고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도적들은 화살이 아직 많이 남은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고 하죠.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이 남자는 머리 쓰는 게 남다르다고 감탄하며 미소 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 이후였을까요? 순신은 마침내 결심합니다. 22. 남들은 이미 과거 시험장에 몇 번씩 드나들었을 나이에 그는 붓을 꺾고 칼을 잡기로 합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문관이 무관으로 전향하는 것은 오늘날 판검사를 꿈꾸던 고시생이 갑자기 특수부대 장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만큼이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 좋은 머리로 왜 험한 길을 가려 하나 라며 혀를 찼을 겁니다. 당신이 그 시절 친구였다면 요즘 무관들 진급도 안 되고 대접도 못 받는데 다시 생각해보지 그래? 라고 걱정 섞인 참견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순신은 묵묵히 화를 닦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학술적인 논쟁점을 하나 짚어보죠. 이순신의 무과전향이 과연 자발적인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문과급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선택한 차선책이었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당시 덕수이씨 가문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습니다. 문과 시험은 오랜 공부기간과 뒷바라지가 필요했지만 무과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실력이 있다면 빠른 임용이 가능했죠. 하지만 그의 평생 행적을 보면 단순히 생계형 선택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는 병법서를 탐독할 때 유교적 정의론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전략 철학을 세웠거든요. 즉, 그는 칼을 든 선비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보성의 넓은 들판에서 활을 쏘는 순신을 지켜봅니다. 그는 지독한 연습벌레였습니다. 남들이 한 번 쏠 때 그는 10번을 쐈고 남들이 잠든 새벽에 혼자 병법서를 읽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와, 저 사람 진짜 피곤하게 사네 라고 혼잣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집요함이 없었다면 훗날의 기적은 불가능했겠죠. 가끔 그는 사냥을 나가기도 했는데 화살 한 발로 꿩의 머리를 정확히 꿰뚫는 실력을 보여주어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572년 마침내 무과 시험장에 들어선 순신의 앞에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수만 명의 구경꾼이 몰린 한양의 시험장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청년 순신은 늠름하게 말을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관역을 향해 활을 쏘려는 찰나 말의 발이 꼬이면서 중심이 무너집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순신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당신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가고 싶겠지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그의 다리가 눈에 띄게 꺾여 있었거든요. 시험장은 순식간에 술렁입니다. 관원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 나가려 할 때 순신은 신음소리를 참으며 손을 내젓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근처에 서 있는 버드나무로 기어갑니다. 당신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그는 단도로 버드나무 껍질을 길게 벗겨내더니 자신의 부러진 다리를 칭칭 동여맵니다. 얼굴은 땀과 고통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습니다. 그는 다시 말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남은 시험을 끝까지 마칩니다. 비록 그의 합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지만 한양 사람들은 그를 버드나무 도령이라 부르며 경외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청년 순신의 지독한 근성을 지켜보느라 긴장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부러진 다리로 다시 말에 오르던 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실패했지만 굴복하지 않은 자의 뒷모습은 승리한 자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기는 법이죠. 당신도 이제 그 버드나무 껍질처럼 단단한 이불 속에서 몸을 편안하게 펴보세요. 순신은 이제 다시 4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시간 동안 그는 더 단단한 무쇠가 될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가 마침내 붉은 관복을 입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기다려보죠. 이제 깊은 숨을 내쉬며 고요한 밤의 품으로 들어가세요. 묵간악방의 고배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부러진 다리보다 더 아픈 것은 부모님의 실망 섞인 눈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제 순신의 집 마당 한 구석에서 다시 4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그를 지켜봅니다. 다리 부상은 생각보다 깊었지만 그는 절뚝거리면서도 매일 아침 활을 잡았습니다. 아마 당신이라면 이 정도면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라며 혀를 내둘렀을 거예요.
하지만 순신은 그런 당신을 대수롭지 않게 미심쩍어하는 표정으로 슥 쳐다보고는 다시 시위를 당깁니다. 그의 눈에는 타협이라는 단어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4년의 공백기는 사실 이순신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가장 지루하지만 중요한 복선입니다. 당신은 그가 방 안에서 낡은 병법서를 수백 번씩 되풀이해서 읽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형을 상상하고 바람의 방향을 계산하며 마치 눈앞에 적군이 있는 것처럼 중얼거리죠. 여기서 기발한 정보 하나를 드리자면 당시 순신이 가장 탐독했던 책 중 하나가 기요신서 같은 실전 위주의 병법서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탁상 공론식 전략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병사들을 움직일지를 고민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화살깃을 다듬어주며 이 남자가 단순히 운 좋게 급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깎아내어 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576년 마침내 32의 나이로 그는 식년시 묵가에 병과 사등으로 급제합니다. 드디어 붉은 관복을 입고 길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동기들은 파릇파릇한 20대인데 그는 이미 30을 넘긴 늦깎이 장교였죠. 당신은 그의 부모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함께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첫 발령지는 한양의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한반도의 가장 북쪽 끝 함경도 동굽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순신과 함께 거친 말에 올라타 북쪽으로 향합니다.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풍경은 거칠어집니다. 마침내 도착한 동굽이보는 얼어붙은 강물과 메마른 산등성이뿐인 황량한 요새였습니다. 당신은 그곳의 낡은 관사에서 추위에 떨며 묻고 싶어질 겁니다. 장군님, 한양에서 편하게 근무할 방법은 정말 없었나요? 하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성벽의 갈라진 틈을 살필 뿐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여진족의 기습을 막아내는 최전방의 감시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이순신이 보여준 행정 능력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무관임에도 불구하고 군량미의 수치 하나, 화살 한 촉의 재고까지 완벽하게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나친 결벽증이라 비판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사실 이것이 훗날 보급이 끊긴 절망적인 전쟁 상황에서 그를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당신은 장부를 꼼꼼히 검토하며 부하들을 다그치는 그를 보며 조금은 숨막히는 완벽주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융통성 없는 성격이 결국 사단을 냅니다. 당신은 어느 날 집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인사권을 가진 상사 서익이 자신의 친한 지인을 승진시키라는 부당한 청탁을 넣은 것이죠. 당시 조선 관료 사회에서 이런 청탁은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순신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공정한 절차 없이 사람을 올리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당신은 옆에서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며 장군님 적당히 좀 하세요. 그러다 파직당해요. 라고 속삭이고 싶겠지만 그는 이미 상사를 돌려보낸 뒤였습니다. 결국 그는 미움을 사서 파직당하고 초라하게 짐을 쌉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홀가분해 보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당신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듯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법이다. 당신은 그 고집스러움에 혀를 차면서도 묘하게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도치 않게 당신이 그에게 도움을 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깁니다. 낙향하던 중 만난 늙은 병사에게 당신이 챙겨온 따뜻한 외투를 건네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병사가 훗날 순신이 복직했을 때 결정적인 지형 정보를 제공하는 베테랑이었다는 식이죠. 순신은 당신의 그 작은 친절을 기억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이야기가 흐를수록 밤은 깊어지고 함경도의 찬바람은 어느덧 당신의 방 안까지 스며드는 듯합니다. 순신은 이제 파직과 복직을 반복하며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조선의 지형을 익히고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배워나갑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말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의 뒤를 따릅니다. 아직은 무명에 가까운 이 장교가
머지않아 닥칠 거대한 불길을 끄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자, 이제 함경도의 얼음바다 소리를 뒤로하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이순신의 고집스러운 원칙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안도감을 심어줄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건 참으로 편안한 일이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전라좌수사가 되어 전설의 배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하는 가슴 벅찬 순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깊고 고요한 수면의 바다로 천천히 노를 저어가세요. 이제 공기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당신은 함경도의 살을 애던 추위를 뒤로하고 어느덧 1591년의 전라저수영, 즉 지금의 여수 앞바다에 서 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짠내와 생선 비린내, 그리고 대장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연기가 당신의 감각을 깨웁니다. 32의 무관이 되었던 그 늦깎이 도령은 어느덧 47의 중년이 되어 한 지역의 바다를 책임지는 수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집무실 창가에 기대어 앉아 먼 바다를 응시하는 그의 옆얼굴을 지켜봅니다. 그가 전라좌수사가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수영의 분위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 상황이 조금 의아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라고 묻고 싶겠죠. 실제로 주변 수령들은 이순신이 너무 유난을 떤다며 뒷공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미심쩍어하는 부하들의 시선을 뒤로한 채 매일같이 포구를 돌며 판옥선의 바닥을 긁어내고 화포의 사거리를 측정합니다. 당신은 그의 꼼꼼함에 혀를 내두르며 함께 분량리 자루를 세다가 까무러치게 졸음이 밀려오는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깊이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이순신이 전쟁이 터질 것을 완벽히 예견하고 거북선을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역사가 사이에서는 여전히 흥미로운 토론이 오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천재적인 예지력으로 외란을 확신했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가진 지독한 원칙주의가 단순히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려다 보니 나온 결과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즉, 적이 올지 안 올지 고민하기보다 적은 반드시 온다는 가정하에 대비하는 것이 무인의 기본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보기엔 어떤가요? 그저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점이 더 인간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당신을 수영의 비밀스러운 작업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거대한 차일이 쳐진 그곳에서는 수십 명의 목수가 망치질 소리를 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엎드려 있는 거대한 목조 구조물, 바로 거북선입니다. 당신은 거북선의 등 위에 꽂힌 날카로운 송곳들을 보며 농담 섞인 걱정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장군님,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올라타는 적군들 발바닥이 나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는 짧은 미소도 없이 전쟁은 농담이 아니다라며 당신의 말을 묵직하게 받아칠 겁니다. 이 거북선에 얽힌 재미있는 야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북선의 용머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근처 백성들은 이순신이 정말로 용을 잡아다가 배 안에 가두었다고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황과 염초를 태워 연막을 치는 과학적인 장치였지만 그만큼 거북선의 외형은 당대 사람들에게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주는 괴물 같았던 것이죠. 당신은 그 연막 속에서 콜록거리면서도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끼며 그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 당신이 의도치 않게 그에게 영감을 주는 작은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은 대장간 옆에서 솥뚜껑을 덮어 밥을 짓다가 불길이 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혼잣말을 합니다. 야, 이 솥뚜껑 덕분에 밥이 타지도 않고 잘 익네. 마침 옆을 지나던 순신이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훗날 사람들은 거북선의 뚜껑이 적의 조총 사격으로부터 병사들을 완벽히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는데 어쩌면 당신의 그 소박한 솥뚜껑이 그의 머릿속에 철갑의 방어막이라는 아이디어를 굳히는데 한몫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준비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를 가득 메운 외선의 그림자가 나타났다는 전령이 도착합니다. 수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잡는 병사들을 봅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가죠. 이때 순신은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립니다. 망령되이 움직이지 마라.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하라. 당신은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건천동 골목에서 아이들을 후령하던 그 꼬마 다리가 부러져도 다시 말에 오르던 그 청년, 상사의 부당한 압력에 관직을 내던지던 그 고집불통 무관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려왔다는 사실을요. 이제 바다 위로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판옥선의 갑판 위에 올라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습니다. 자, 이제 거북선의 용머리가 첫 포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장으로 뻣뻣해진 당신의 어깨를 조금 풀어보세요. 이순신이 지휘하는 배위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요. 다음 얘기에서는 마침내 옥포의 푸른 바다 위에서 울려 퍼질 첫 번째 승전보와 왜군들을 경악해 할 거북선의 실전 데뷔전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거북선의 낮은 엔진 소리 같은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의 바다로 자망하세요. 1592년 5월 거제도 옥포 앞바다의 물결은 눈이 시릴 정도로 푸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발밑에 판옥선 갑판이 파도에 따라 묵직하게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심장도 함께 요동칩니다. 저 멀리 포구에 정박해 있는 외선들이 보입니다. 육지에서 노략질을 하느라 정신이 팔린 적들은 설마 조선 수군이 여기까지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곁에 서 있는 순신의 손을 봅니다. 활을 쥐고 있는 그의 손가락은 미동조차 없습니다. 전군 돌격하라. 그 나지막한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고요하던 바다는 순식간에 화염과 굉음으로 뒤덮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의 첫 승리인 옥포해전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대포가 발사될 때마다 전해지는 거대한 진동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지만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흥미로운 광경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 무기인 천자청통이 불을 뿜자 왜군들은 소총을 쏟아 말고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왜군들에게 조선의 판옥선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성벽 같았습니다. 배 위에 올라타 칼싸움을 벌이는 것이 주특기였던 그들에게 멀리서 거대한 쇳덩이를 날려보내 배를 부숴버리는 조선의 한포 전술은 그야말로 반칙이나 다름없었죠. 당신은 그 압도적인 화력 차이를 보며 어쩌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할지도 모른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학계의 흥미로운 시각 하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순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믿기 쉽지만 당시 그를 보좌했던 지역 토박이 어부들과 하급 관리들의 정보력이 없었다면 이런 기습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당신은 이 배 위에서 낡은 옷을 입고 지형을 설명하는 한 어부를 발견합니다. 그는 순신에게 저쪽 물살은 지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라고 귀띔하죠. 순신은 그런 민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웅의 위대함은 때로 타인의 평범한 지혜를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은 이 긴박한 갑판 위에서 배우게 됩니다.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뒤 당신은 사천바다로 향합니다. 드디어 그 괴물이 베일을 벗을 차례입니다. 거북선의 등 위에 덮인 뚜껑이로 적들의 조총 탄환이 비처럼 쏟아지지만 팅팅 소리만 낼 뿐 안쪽의 병사들은 상처 하나 입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북선 내부에서 노를 젓는 격군들의 거친 숨소리를 듣습니다. 배 안은 덥고 습하며 화약 냄새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왜군들의 비명은 그 고통을 잊게 만들죠. 거북선이 외선들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며 들이받을 때마다 적들은 귀신이 나타났다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천해전 도중 당신은 심장이 내려앉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지휘대 위에 서 있던 순신이 갑자기 휘청이며 왼쪽 어깨를 움켜합니다. 조총 탄환이 그의 어깨를 관통한 것입니다. 당신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가려 하지만
그는 피가 배어 나오는 옷을 감추며 당신을 매섭게 노려봅니다. 동요하지 마라.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화살을 쏘며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나중에야 칼끝으로 살을 째고 탄환을 꺼냈는데 곁에서 지켜보던 당신이 오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려 기절할 지경이었지만 정작 그는 묵묵히 일기를 썼다고 하죠. 이때 당신이 의도치 않게 순신에게 작은 위안을 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치료를 마친 그가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당신은 고향에서 가져온 시원한 물 한 사발을 건네며 말없이 그의 곁을 지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당신이 건넨 물을 천천히 마시고는 아주 잠깐 눈을 감습니다. 천하의 이순신도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그날 밤의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은 그가 겪고 있는 고독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나마 나누어 가집니다. 이제 바다의 주도권은 서서히 조선수군에게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승전 후 한옥선 구석에서 죽은 동료의 유품을 정리하는 어린 병사를 봅니다. 전쟁은 기록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요구하는 법이니까요. 순신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전 보고서를 쓰면서도 죽은 병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성껏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사천의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장군의 어깨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붉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당신은 잠시 숨을 고르세요. 이제 막 시작된 승리의 행진은 곧 한산도라는 거대한 정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기로 하죠. 거북선의 낮은 엔진 소리 같은 물결 소리가 당신의 귓가를 맴돕니다. 당신은 이제 한산도의 고요한 달밤, 통제영의 차가운 마루 끝에 앉아 있습니다. 낮 동안에 치열했던 훈련 소음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들리는 것이라곤 멀리서 들려오는 불침번 병사의 규칙적인 발소리와 파도 소리뿐입니다. 저기 작은 등불이 켜진 방 안에서 사각사각 불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순신은 지금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그가 써내려가는 글자들을 훔쳐봅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은 어머니의 안부를 몰라 마음이 타들어간다. 대단한 영웅의 필체라기엔 너무나 약하고 절절한 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아마 그가 승전보만 울리는 철인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이 시기에 그는 만성적인 위장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사발 건네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미심쩍어하는 표정을 짓는 참모들 앞에서는 언제나 강철 같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짊어진 자의 무게란 그런 것이죠. 이 무렵 수영에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염병입니다. 승전의 환호가 가시기도 전에 병사들은 맥없이 쓰러져 갔고 순신은 밤마다 병사들의 움막을 돌며 그들의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여기서 흔히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 하나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순신이 겪었던 고통 중 가장 큰 것은 일본군이 아니라 오히려 조정의 무리였다는 점입니다.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이순신이 왜 곧바로 부산으로 진격하지 않느냐며 연일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바다의 물길과 적의 기세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지만 육지에 있는 이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선을 그으며 전술을 논했죠. 당신은 옆에서 그 명령서를 읽으며 이건 말도 안 돼요. 나가면 다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라고 대신 화를 내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서신을 접어 함 속에 넣을 뿐입니다. 이 지루한 대치 상태 속에서 당신은 의도치 않게 그에게 중요한 영감을 주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당신은 수영 근처의 갯벌에서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꽂아두고 술래잡기를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썰물 때 드러난 갯벌의 지형을 이용해 술래를 따돌리는 것을 보고 당신은 무심코 혼잣말을 하죠. 저렇게 길을 잘 알면 100명도 따돌리겠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순신이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이 가리킨 지형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훗날 좁은 수로의 물살을 이용하는 그의 천재적인 전술들은 어쩌면 이런 사소한 삶의 지혜들을 놓치지 않고 수집한 결과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제 한산도 제승당의 누각에 앉아 그와 함께 서해로 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그 유명한 한산섬 달 밝은 밤에라는 시조가 탄생한 배경이죠. 수많은 왜군을 수장시킨 장수치고는 너무나 고독한 뒷모습입니다. 당시 수군 내에서는 이순신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정작 그가 사비를 털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쏘아주었다는 기록을 보면 그 엄격함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그가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려 밤바다를 바라봐 줍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고독도 잠시 정유재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일본 측의 이간계와 조정의 의심이 맞물리며 순신을 올가매는 사슬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영으로 들이닥친 금부도사들의 서늘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죄인이 되어 압송되는 순간 당신은 그가 차가운 수레에 오르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들은 통곡하고 백성들은 길을 막아섰지만 그는 여전히 태산 같은 표정으로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이제 한산도의 맑은 물결은 멀어지고 당신의 눈앞에는 삭막한 한양의 감옥 창살이 나타납니다. 영웅의 가장 어두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차가운 바닥에 누운 그의 옆에서 긴 밤을 함께 보냅니다. 그의 거친 호흡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들리네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의식도 서서히 흐릿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어둠이 지나면 그는 다시 일어설 테니까요. 차가운 한양의 지하 감방, 습한 공기가 당신의 폐를 짓누릅니다. 당신은 지금 이순신의 바로 옆 지저분한 집단 위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때 바다를 호령하던 통제사의 푸른 관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고 그 틈으로 고문의 흔적인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지하 옥사에 울려 퍼질 때마다 당신은 움찔하며 몸을 떨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고신을 당한 당사자는 미동도 없이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을 겁니다. 일본 수군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영웅이 어째서 적의 칼이 아닌 아군의 형틀에 묶여야 했는지 말이죠. 당시 조정에서는 일본의 이간계에 속아 이순신이 가토 기요마사의 상륙을 알고도 일부러 놓아주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선조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그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옥사 밖에서 들려오는 대신들의 고함과 비겁한 변명들을 들으며 인간의 질투가 전쟁보다 얼마나 더 잔인할 수 있는지 목격합니다. 여기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순신의 무응답이 가졌던 무게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왜 출전하지 않았는지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조수간만의 차와 왜군의 매복 가능성을 설명해 보았자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매질을 하는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침묵이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깊은 환멸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떨리는 손끝에서 읽어냅니다. 옥사 안에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미심쩍어하던 간수들도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들도 말없이 주먹밥 하나를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당신은 그 옆에서 물을 떠다주며 이 남자가 가진 기이한 평온함을 경험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남의 안의 물길과 남겨진 병사들을 걱정하며 허공의 손가락으로 지도를 그립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시기에 가장 비극적인 소식이 날아듭니다. 옥바라지를 위해 먼 길을 올라오던 그의 어머니가 배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전갈입니다. 당신은 소식을 들은 이순신이 처음으로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봅니다. 나라에 충성하느라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상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죄인의 신분으로 길가에서 어머니의 관을 마주합니다. 당신은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의도치 않게
그에게 작은 숨구멍이 되어줍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당신은 그가 어릴 적 건천동에서 썼던 낡은 연습장 한 조각을 발견해 건넵니다. 거기엔 서툰 글씨로 효라는 글자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죠. 순 씨는 그 종이 조각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흐느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떠올리게 하는데 아주 작은 불씨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정탁을 비롯한 몇몇 대신들의 목숨을 건 탄원으로 그는 죽음을 면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명은 다시 한번 백의종군이었습니다. 계급도 칼도 없이 일개병졸로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이죠. 당신은 다시 그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어깨는 굽었고 다리는 절뚝거리지만 그는 다시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가 떠나온 바다에서는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7,000량에서 괴멸했다는 믿기지 않는 비보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잿빛으로 변해버린 남쪽 해안선의 풍경을 마주합니다. 수천 척이었던 배들은 불타 없어졌고 바다 위에는 부서진 판옥선의 잔해들만 떠다닙니다. 이순신은 그 절망적인 바다 앞에 서서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그의 떨리는 등 뒤로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당신은 지금 7,000량의 참혹한 잔해가 파도에 밀려오는 경상도 해안가에 서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와 불탄 나무의 매캐한 향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조선의 바다를 호령하던 그 당당했던 함대들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부서진 돛대와 찢어진 깃발들이 파도에 쓸려다니며 기괴한 소리를 낼 뿐입니다. 당신은 넋이 나간 채 바다를 응시하는 이순신의 옆얼굴을 봅니다. 고문으로 상한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있고 거칠게 자란 수염 사이로 입술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 절망의 끝에서 이제 정말 끝난 게 아닐까라고 자문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배설이 이끌고 도망친 단 12척의 배만이 조선 수군의 전부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조정에서는 심지어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은 그 명령서를 들고 온 전령의 얼굴을 보며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 12척이라는 숫자를 듣고도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그 유명한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볼 학술적 지점이 있습니다. 당시 이순신이 수군 폐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조했던 해로의 가치입니다. 그는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보호하고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싸우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반역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패배를 막기 위해 스스로 다시 한번 가시밭길을 택합니다. 당신은 그의 이 무모한 고집이 광기가 아니라 나라를 향한 지독하고도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울돌목의 거센 물살이 울부짖는 명량으로 향합니다. 지형을 살피는 그의 뒤를 따르는 당신의 귀에는 바위가 갈리는 듯한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수만 마리의 용이 울부짖는 듯한 그 소리에 당신은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신은 그 소름 끼치는 물살을 오히려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는 좁은 길목의 지형과 물때를 계산하며 부하들을 다독입니다. 전투 전날 밤 당신은 판옥선 갑판 위에 홀로 앉아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미심쩍어하며 도망칠 궁리를 하던 병사들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당신을 향해 아주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살려 하면 죽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차분해서 마치 자신에게 거는 주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 밤 그의 곁에서 창끝을 닦으며 함께 전율합니다. 이때 당신이 의도치 않게 그에게 작은 용기를 주는 순간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어린 격군에게 당신이 품고 있던 작은 부적이나 아끼던 물건을 건네주며 괜찮아, 장군님이 계시잖아 라고 다독입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순신은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다음날 아침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투구의 끈을 조입니다. 당신의 그 소박한 믿음이 고독한 지휘관의 어깨에 실린 수만 명의 무게를 아주 미세하게 남아 가볍게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1597년 9월 16일,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수백 척의 외선이 울돌목으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 아니라 악몽에 가깝습니다. 12척, 아니 나중에 합류한 한 척을 포함해 13척의 배가 거대한 바다의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적의 조총 소리가 고막을 찍고 화살이 하늘을 가립니다. 다른 배들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날 때 이순신이 탄 대장선만이 홀로 물길을 가로막으며 적진으로 파고듭니다. 당신은 대장선의 갑판 위에서 튀어오르는 물보라를 온몸으로 맞습니다. 배가 뒤집힐 듯 요동치고 적의 갈고리가 갑판에 걸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물길이 바뀝니다. 밀물이 썰물로 변하며 거센 소용돌이가 외선들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좁은 길목에 갇힌 적들은 서로 엉키고 부딪히며 아비규환이 됩니다. 당신은 그 혼란 속에서 칼을 뽑아든 순신의 눈빛을 봅니다. 그것은 복수심도 증오도 아닌 오직 이 땅을 지켜내야 한다는 숭고한 의지의 빛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가 바다를 덮습니다. 적의 시체가 바다를 메우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바다로 뛰어듭니다. 당신은 탈진하여 갑판에 주저앉은 그의 곁에서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봅니다. 승리는 거두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짙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이 승리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긴 여정의 시작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